여야가 생각하는 판세 분석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은요, 지금 지역구 100에서 110석, 그리고 비례대표 최대 16석까지 해서 전체 120석 내외, 120석 안팎의 의석을 얻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실투표율 아주 높을 거다. 보수 결집,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보수 지지층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야당의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악재가 수도권 접전지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누락된 그 샤이 보수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30에서 140석,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에서 14석을 해서 151석, 과반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를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이 김준혁, 양문석 후보의 그 논란을 압도할 만큼 대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호남, 실제로 지금 그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1, 2, 3등이 모두 호남이죠. 그리고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PK 지역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전 인수격 해석을 다 네. 모든 당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당의 경우에는 한 120석 정도가 가능한데, 막판 기세,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막판 대역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투표, 4월 5, 6일 있었던 그 사전투표 이틀간에 그게 이제 30%를 넘지 않았습니까?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인데, 보통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계열에 유리하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선거판은 정설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다를 수가 있다. 왜? 이번만큼 저희 당에서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캠페인하고 독려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내일 본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본투표율이 40%였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 26%하고 합쳐져서 전체 투표율이 66%가 나왔는데, 저희는 내일 본투표율이 40%가 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투표율 31점 몇 %인가요? 합쳐져 가지고 70%가 넘으면 저희는 막판 대역전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저도 들어봐도 120석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 수도권 막판 접전지에서 보수표가 결집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전제가 되는 게 방금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투표율 70%라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 70% 넘는 그런 투표율이 있었다라고 분석하던데, 70%가 넘었을 때에 여권이 선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사전투표율이나 본투표율이나 누가 이롭다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사전투표하시고 여야 모두가 거의 비슷한 논조로 지난번 21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영남 쪽에서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보수 지지층들은 여전히 사전투표는 깨름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투표에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는 사전투표, 본투표 차이에 사전투표는 진보, 본투표는 보수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50대 이상이 50% 정도의 말하자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만은 65세 이하의 고령 유권자들이 과연 보수적이냐 이런 토론도 있을 수 있고, 역으로 보면 20대 중도층들은 과연 진보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지금 저희가 거대 양당을 짚어봤는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진보당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진보당이 지금 그 민주당과 지역구 그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부산이라든지 울산에서 지역구 한 2석 정도를 얻고 또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3석이 이제 들어가면 총 5석 정도 얻어서 원내 4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3석 정도를 갖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아마 제명한다든지 해가지고 진보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5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의 그 과반수를 계산할 때 진보당 이 3석 정도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진보당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 봤다시피 너무나 북한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바가 사실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200석 우는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200석 우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지금 그 민심이 떠났는가.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200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200석이 달성이 되면요. 국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200석을 갖고 있으면 국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200석이 범야권이 200석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진짜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